저는 순자입니다. 올해 68, 평생 누구의 아내이자 엄마였죠. 밥 씹는 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음을. 낡은 통장 하나로 집을 나선 저를 세상은 늙었다며 거부했어요. 하지만 아이들 품에서 아이돌봄 선생님 순자로 다시 태어났죠. 40년 사슬을 끊고 제 몫을 찾겠습니다. 이 외침, 당신의 잊힌 이름도 함께 되찾을 겁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부엌 창문 너머로 짙은 남색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순자님의 손길이 닿은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작은 아파트 거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뭉근하게 끓인 찌개 속 큼직하게 썬 두부와 애호박이 김을 무럭무럭 뿜어냈지요. 낡은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놓인 몇 가지 반찬과 뜨거운 쌀밥 2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늘 비슷한 메뉴였습니다. 제철 나물 몇 가지와 어쩌다 한 번 올라오는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지요. 식탁 등 아래 희뿌연 빛을 받은 밥알 하나하나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40해를 넘게 한결같이 차려낸 저녁상이었습니다만 순자님의 마음은 항상 저물녘 노을처럼 쓸쓸하고 막연했습니다. 순자님은 언제나처럼 식탁 건너편 남편 대호의 굳게 담은 입술을 의식하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숟가락 끝으로 찌개의 두부를 으깨어 밥 위에 살짝 얹고는 조심스럽게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기를 면하기 위해 후루룩 삼키듯 먹었을 것입니다. 이 지뢰밭 같은 식탁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순자님의 오랜 습관이자 생존 전략이었으니까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젓가락 긁는 소리, 심지어 밥알 씹는 소리까지 이 집에서는 그 모든 것이 감시 대상이었고 언제든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순자님은 모든 소리를 최소화하며 조용히 식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어깨에 바싹 힘이 들어가 목덜미가 늘 뻐근했지만 그녀는 마른 세수하듯 그 불편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이 집안에서 큰 마찰 없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굳이 이유를 꼽자면 오늘 아침 대호가 좋아하는 반찬을 미처 해놓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거실 한 구석에 쌓아둔 재활용품을 늦게 버린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일까요? 대호는 식탁에 앉은 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순자님의 심장을 겨누는 법이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그녀 자신이 음식을 씹는 작은 소리마저도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서서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2번째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대호의 숟가락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고요를 깨는 싸늘한 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좀 조용히 먹어. 밥 씹는 소리 좀 안 나게 못해? 그 세 마디는 순자님의 머리 위로 커다란 바위라도 떨어진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40년. 그 세월 동안 이 집에서 밥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다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의무감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대호의 입에서는 수많은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맛이 없다, 싱겁다, 뭘 했냐, 집구석이 이게 뭐냐. 비수가 되어 박히는 말들에 순자님은 이미 면역이 되었다고 믿어왔습니다.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서러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꾹 다문 채 굳은 얼굴로 식탁을 치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모든 감정을 갈무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속은 검게 수처럼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굳건히 버텨왔던 것입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스위치를 끄듯 스스로를 억눌러 왔으니까요. 그녀의 22살 적 동네에서는 그녀를 웃음꽃이라 불렀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활기찬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지요. 노래 부르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을 스케치북에 담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녀의 재주는 설거지를 할 때마다 불리는 낮은 콧노래 혹은 김장할 때 대강 그린 배추 밑그림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활달했던 성격은 가시 돋친 대오의 말에 점차 쭈그러들었고 굳은 얼굴을 한 그녀는 웃음꽃 대신 깊게 패인 미간 주름만을 남겼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곧 비난의 대상이 될 뿐이었으니까요. 밥 씹는 소리.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위가 그에게는 그저 거슬리는 소음이었다는 사실이 순자님의 굳어버린 심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맛이 없다는 말, 게으르다는 말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요리를 못하는 탓이다. 내가 부지런하지 못한 탓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그녀는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밥을 씹는 소리, 즉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거슬리는 것이었을까요? 식탁 위에 놓인 반찬보다 대호의 차가운 눈빛이 더 쓰디쓴 독약처럼 순자님의 마음을 태웠습니다. 그에게 순자님은 그리고 그녀의 삶은 그저 배경소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걸까요? 온몸에 핏기가 가시는 듯한 서늘함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순자님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뚝 하고 놓았습니다. 밥그릇 위에 간신히 얹혀있던 두부 한 조각이 하얗게 식어가는 밥알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멈춰버린 듯 그녀의 귀에는 오직 심장이 쿵, 쿵 하고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그녀의 시선은 밥그릇에 박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얗던 밥알이 문득 눈물처럼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서 서걱거리는 밥알의 감촉은 느껴지지만 도무지 목구멍으로 삼켜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밥 씹는 소리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 된 거지. 그날 식탁 위에 된장찌개 김이 서서히 식어가는 그 차가운 풍경 속에서 순자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서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그녀의 감정들이, 그녀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녀의 진짜 모습들이 마치 박제된 것처럼 늘 죽어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죽어 있던 것들을 그녀는 살았다고 착각하며 지난 세월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한 조각 한 조각 감정을 잘라내버리고 인내심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밥 씹는 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 식탁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죽은 채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 오랜 세월 묵묵히 쌓여왔던 검고 거대한 응어리가 마치 숨통을 조이듯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슬픔이었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오랜 회한이었습니다. 차가워진 밥알처럼 굳어있던 순자님의 심장이 그렇게 소리 없이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식탁은 그리고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한 죽음의 공간으로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낡은 탁상 시계의 초침 소리는 마치 채찍처럼 순자님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째깍째깍 모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어제 저녁 밥 씹는 소리라는 말 한마디가 순자님의 지난 40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밥 씹는 소리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 된 거지. 밥알은 더 이상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목이 메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겨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는 둥 마는 둥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순자님은 한참 동안 차가운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던 심장은 이내 차가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고 그 돌덩이 속에서 이제는 알 수 없는 단단함 같은 것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지난 삶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라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 믿으며 모든 감정을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굳은 얼굴을 한 채 조용히 집안일을 해내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비난과 불평을 묵묵히 견디는 것이 순자님이 생각하는 현명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그 순간 그녀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참아온 세월은 무엇이었나? 나의 존재 자체가 그저 소음이었던가? 밥 씹는 소리조차 용납되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뚱이만 이곳에 남아있을 뿐 그녀의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녀의 손발은 차갑게 식었지만 심장만큼은 차오르는 울분으로 뜨거웠습니다. 잠든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어둠 속에서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순자님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옆 켜져 있는 작은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 아래로 순자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늘 입던 낡은 겨울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겨울의 한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깃털 몇 개가 빠져나온 솜털 코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얇은 코트는 순자님에게 유일한 방패와 같았습니다. 가벼운 배낭 하나를 메고 슬리퍼가 끌리지 않도록 발에 힘을 주어 살금살금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발을 내딛자마자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섰습니다. 공기는 이미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듯 매서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현관 신발장 구석에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트릴까 두려워 손바닥으로 서랍 밑부분을 받치며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참을 뒤적여 맨 밑에서 먼지 쌓인 낡은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신한은행이라고 희미하게 쓰인 글씨와 순자님 이름 석자가 또렷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낡은 종이 한 조각에 불과했지만 통장 안에는 순자님이 지난 10년간 몰래 모아온 512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매달 대호가 용돈이라며 던져주던 몇 푼, 시장에서 남은 잔돈, 어쩌다 한 번 품을 팔아받은 품삯 그 작은 금액들을 손끝이 닳도록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꽁꽁 숨겨두어 남편에게 들키지 않은 유일한 비상금이었습니다. 통장은 순자님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속과 인내의 족쇄에 묶여 살았던 지난 세월에서 벗어나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그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가격과도 같았습니다. 통장의 차가운 표면은 순자님의 떨리는 손끝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이 돈이 과연 그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고작 500여만 원이 이 모든 고통의 사슬을 끊어줄 수 있을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이 새벽에 집 밖을 나설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 5시. 어둠이 거치지 않은 아파트 복도를 지나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싸늘한 겨울 공기가 순자님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토록 차가운 공기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가로등 불빛만이 뿌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발을 질질 끄는 슬리퍼 소리가 밤의 침묵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시간여를 걸었을까요?
동네 끝자락에 24시간 간판 불빛이 환하게 켜진 찜질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찜질방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후끈한 열기와 쿰쿰한 땀 냄새가 순자님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낯선 공기,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이곳에 불시착한 듯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순자님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가장 구석진 사물함에 가방을 넣었습니다. 짤랑 하고 사물함 문이 잠기는 소리는 흡사 그녀의 지난 삶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후끈하게 얼굴을 덮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 눈물이 기쁨인지 아니면 이제 겨우 시작된 여정에 대한 무서움인지 순자님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과 절망,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뒤섞여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밤새도록 품었던 결심은 흐르는 눈물과 함께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몇 시간을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순자님은 길을 나섰습니다. 어제 꾼 꿈처럼 흐릿하던 새벽의 공기는 이제 찬란한 아침 햇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잃었던 모든 감각들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길을 걷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을 내뿜는 카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카페라는 곳에 혼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저했지만 더 이상 망설일 틈은 없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커피 향이 어색한 낯설음을 살짝 누그러뜨려 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낮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받아든 아메리카노의 깊은 갈색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첫 모금은 왠지 모르게 오래된 쇠붙이 같은 금속 맛이 났습니다. 쓰고 씁쓸했지만 이내 그녀의 온몸에 묘한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순자님은 꼬깃꼬깃해진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로 작은 원룸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전세 500만 원, 통장 잔액 512만 원은 그제야 현실적인 선택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몇 군데의 부동산을 뒤지고 몇 번의 전화통화 끝에 마침내 그녀는 한 작은 원룸의 계약서 앞에 앉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내민 계약서를 읽는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의 이름으로 쓰는 계약서였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중개인의 말에 순자님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는 순간 그녀가 카페에서 마셨던 오래된 금속맛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더 뜨겁고 벅찬 감동이 그녀의 심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도장 자국이 순자님에게는 어떤 자유의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작고 낡은 원룸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그녀만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도장을 찍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남은 돈은 고작 212만 원. 당장 몇 달간의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원룸 계약서에 찍힌 자신의 이름 그리고 한없이 작아진 통장 잔고는 순자님에게 새로운 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자유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제 그녀는 홀로 써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순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낼 수 있을까?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움켜쥔 손에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더 이상 과거의 그 집에 갇혀 지낼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님은 주머니 속 텅 빈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살아있는 순자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갈 것입니다. 텅 빈 원룸에서 순자님은 꼬깃꼬깃한 구인 광고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했던 낡은 손글씨 광고였습니다. 40년간 잊고 살았던 나의 재주를 떠올리게 한 작은 희망의 단서였습니다. 순자님은 굳은 살 박힌 손끝으로 광고 속 글자들을 만져보았습니다. 한때는 섬세한 바느질로 아이들의 옷을 고치고 따뜻한 목도리를 뜨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손은 굳고 투박해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과연 그녀의 오랜 솜씨가 통할까 불안감이 먼저 앞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님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그 작은 상점 문을 두드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닫는 순간 작은 원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침묵이 찾아들었습니다. 창문에는 얇은 롤스크린이 허술하게 걸려 있어 바깥 세상과 순자님 사이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때가 타고 모서리는 들떠 있었지만 퀴퀴한 곰팡이 냄새조차도 순자님에게는 자유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온전히 순자님만의 것이었으니까요. 길지 않은 이삿짐은 배낭 하나와 비닐봉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들을 방구석에 밀어넣자 고작 5평 남짓한 공간이 새삼 넓게 느껴졌습니다. 눅진한 장판 바닥에 무릎을 접어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지난 40년의 시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선 자신을 오롯이 마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고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쨍한 형광등 아래 드러난 통장의 잔고는 잔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원룸 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고작 212만 원. 그마저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 그리고 생필품을 구매하고 나니 100만 원 남짓한 돈만이 남아버렸습니다. 순자님의 가슴 한켠에서 자라나던 희망이라는 작은 꽃망울은 마치 한겨울밤에 얼어붙듯 삽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고요는 금세 차가운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방문에 걸린 얇은 달력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무엇부터 해야 할까 막막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였습니다. 생소한 액수 그리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납부 기한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생활비 계산기, 매일 아침 확인할 수밖에 없는 줄어드는 통장 잔고는 순자님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끼에 얼마를 써야 할까? 난방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모든 것이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는 돈의 흐름이 그녀를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줄 알았는데 돈이라는 더 거대한 감옥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순자님은 결심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살림을 도맡아 했으니 어디든 청소나 식당 일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동네 곳곳의 식당들을 찾아가 혹시 사람을 구하느냐 물었습니다. 식당 주인들은 대개 의아한 눈빛으로 순자님을 위아래로 훑어보곤 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혹시 사람 구하세요? 제가 홀서빙이나 설거지 같은 거 잘하는데요. 식당 입구에 오래된 공고문을 발견하고 순자님이 힘겹게 말을 꺼내면 식당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찾는 건 젊고 힘 좋은 사람이어서요. 이모님은 연세가 좀 많으시네. 여기 설거지도 힘든데 힘든 일은 못 하실걸요? 퉁명스러운 대답에 순자님의 어깨는 축 처졌습니다. 연세가 많다는 말, 힘든 일은 못 하실 것이라는 말이 마치 훈장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허리가 굽은 것도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덩치 큰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고된 집안일을 해내느라 다져진 순자님의 두 손은 어떤 젊은이의 손보다 억세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그 강인함을 알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월이 남긴 주름진 얼굴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만을 보며 지레짐작으로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을 나섰지만 돌아오는 길은 늘 빈손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구멍 가게부터 슈퍼마켓, PC방, 편의점까지 닥치는 대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인이라고 쓰인 종이만 보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갔지만 20번째가 넘도록 죄송합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세요. 젊은 사람을 구해요라는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쌓이는 거절에 순자님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작은 방에 홀로 돌아와 식탁 위 쌓여가는 공과금 고지서와 텅 비어가는 밥솥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짙은 고독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나? 하는 나약한 생각도 순간 스쳤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밥 씹는 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던 그 차가운 식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공원의 낡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찬 바람이 살갗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잔뜩 구겨진 구인 광고지와 이제는 너덜너덜해진 이력서였습니다. 주름진 이력서 속 사진에는 젊고 단정한 순자의 모습이 박혀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이력서를 바라보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가운 통장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00만 원. 이제 한 달치 생활비도 안 될 돈이었습니다. 며칠 전 샀던 비싼 쌀이 문득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밥을 지어 먹는 것도 망설여야 할 처지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안 된다고? 이 나이쯤 되면 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쓸모 없어지는 건가? 난 40년을 버텼는데. 밥 씹는 소리도 못 내고 40년을 버텼는데 왜 아무도 내 힘을 보지 못하는 거지? 순자님의 내면에서 날카로운 독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늘 남들보다 강인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억척스럽게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며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왔던 그녀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이 지금은 그저 연세 많고 힘없는 노인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차마 흐르지는 못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있던 순자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간신히 맺혔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이었고 좌절이었으며 동시에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작지만 강한 저항의 불씨였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녀의 강인한 내면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밥 씹는 소리가 나를 집에서 나오게 했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어. 힘겹게 하지만 단단한 의지로 순자님은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쭈글쭈글해진 구인 광고지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주머니 속 이력서는 좀 더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길가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식당과 마트 대신 발길이 닿는 대로 골목 안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건물들의 간판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작은 가게 유리창에 붙은 급구 돌봄 서비스 직원이라는 노란색 구인 전단지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전단지를 응시했습니다. 지난날 아이들을 돌보며 쌓아온 자신의 유일한 경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순자님은 이 작은 단서 하나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아이돌봄 센터는 순자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밝고 화사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들과 장난감들이 가득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낯선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활기찬 분위기가 순자님에게는 왠지 모를 이질감과 함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그녀가 젊은 보육교사들 틈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다시금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구직 활동으로 받은 수많은 거절들이 다시금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가게의 전단지를 보고 찾아왔지만 막상 화려한 센터 문 앞에 서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 주저했지만 텅 비어가는 통장 잔고는 더 이상 망설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긴장한 채 면접 차례를 기다리던 순자님은 면접관인 센터장의 질문에 평소보다 더듬거렸습니다. 순자 선생님, 아이들을 돌보신 경험은 물론 풍부하시겠지만 이곳은 여러 아이들이 함께 있는 곳이라 체력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센터장의 말에 순자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다시 나이 문제였습니다. 내 오랜 경험과 삶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그녀의 마음속에 또다시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센터 한쪽 놀이방에서 갑자기 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으앙.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비틀며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장난감을 빼앗긴 것인지 친구와 다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젊은 보육교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아이를 달래려 애썼지만 아이의 울음은 더욱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이들마저 덩달아 놀란 듯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놀이방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우는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는 그녀의 오랜 세월을 지배했던 모든 기억들을 깨웠습니다. 40년 전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부터 밤새 아픈 아이를 안고 동동거렸던 수많은 밤들, 고집부리는 아이를 달래며 인내심의 끝을 보았던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얼마나 속상했으면 저렇게 울까. 순자님의 굳었던 얼굴에 잔잔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면접 중이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는 아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작은 몸을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선 품에 더 거세게 울음을 터뜨렸지만 순자님의 익숙하고 따뜻한 체온에 놀란 듯 점차 진정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순자님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속상했구나. 우리 손자도 이럴 때 이렇게 안았지. 응? 다 괜찮아. 아이의 뺨에 눈물을 닦아주며 콧노래처럼 작은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는 순자님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낌을 멈췄습니다. 작게 훌쩍거리던 울음소리는 이내 옅은 숨소리로 바뀌었고 이윽고 순자님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순자님의 투박한 손에서 배어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아이의 작은 심장을 어루만진 것입니다. 순자님의 행동을 지켜보던 센터장과 보육교사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교차했습니다. 센터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순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아이 잘 다루세요? 이렇게 단번에 아이를 재우시다니. 순자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세월의 고통이 녹아내린 듯 따뜻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애 키워본 지 40년은 됐죠.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한바탕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자님의 나이 때문에 느껴졌던 불편한 장벽이 그 순간 부드럽게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억울하게만 느껴졌던 지난 세월의 경험이 이제는 그녀의 가장 빛나는 경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순자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채용되었습니다.
센터에서의 순자님의 삶은 순식간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경험은 무엇보다 값진 자산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자님의 곁에서 마법처럼 차분해졌고, 말썽을 부리던 아이들도 순자님의 따뜻한 눈빛과 노련한 손길 앞에서는 금세 무장해제되곤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은 어느새 아이들의 얼굴에 묻은 밥풀을 닦아주고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따뜻한 손길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 할머니. 아이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작은 팔을 벌리고 달려왔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외침은 순자님의 가슴속 오래 묵힌 얼음장을 녹이듯 따뜻한 온기로 그녀의 메마른 감정을 적셨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홀로 쓸쓸했던 원룸 생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 덕분에 점차 풍요로워졌습니다. 줄어들던 통장 잔고는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 돈은 더 이상 탈출의 대가가 아닌 자유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값진 돈이 되었습니다. 순자님은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40년간 온몸으로 체득했던 경험과 사랑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곳은 그저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님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온 순자님은 혼자 따뜻한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작은 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간단한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밥 씹는 소리에 개의치 않고 천천히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제 밥 씹는 소리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오롯이 그녀의 삶을 이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순자님은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 본 적 없는 생기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순자님은 더 이상 고통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과 웃음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해가는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순자님의 앞에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녀는 이 새로운 삶 속에서 과연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빛나는 미소는 다음 이야기를 향한 기대감을 잔뜩 품게 했습니다. 아이돌봄 센터에서 순자님의 일상은 나비처럼 가볍고 향기로웠습니다. 아이들의 재롱과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순자님의 굳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햇살 같았습니다. 오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고 오후에는 작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찰흙놀이를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들의 작은 어깨를 토닥이는 순자님의 손길은 그 어떤 베테랑 보육교사보다 노련하고 따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제가 그린 토끼 예뻐요? 와, 우리 미현이가 토끼를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 색깔도 정말 곱다. 작은 칭찬 한마디에도 아이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순자님의 얼굴에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유와 독립을 증명하는 명패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자부심의 증표였습니다. 비록 작은 원룸에 살았지만 이제 순자님의 밥상은 그녀만의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밥 씹는 소리조차 눈치를 보던 지난날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기쁨, 그것이 순자님의 삶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의 하루는 여느 날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낮잠을 자고 있었고 순자님은 한쪽 구석에서 고장난 장난감 바퀴를 고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깨끗한 손수건들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센터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그림자가 문을 채웠습니다.
문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에 그의 실루엣은 더욱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들어선 이는 다름 아닌 남편 데오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고 이글거리는 눈빛은 순자님을 향해 칼날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센터 안의 모든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훑으며 경멸감을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순자, 너 여기서 뭐하는 쇼야? 고작 이런 데서 시시한 자비리나 하면서 당장 집으로 와. 당신 미쳤어?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데오의 우악스러운 고함이 센터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말소리는 순자님의 평온했던 마음을 일순간 파고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아이들이 놀라 몸을 뒤척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잠결에 흐느끼기 시작했고 눈을 비비며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센터 안은 삽시간에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데오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보육교사들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경직된 표정으로 굳어졌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순자님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저 사람이 당신 남편이 맞느냐는 듯한 물음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자님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냉기를 느꼈지만 동시에 지난 날과는 다른 단단함이 그녀의 심장을 채웠습니다. 다시 그의 목소리에 주눅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갇혀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순자님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정적 속에서 천천히 손에 들었던 장난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굳어진 보육교사들, 그리고 울고 있는 아이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 분노에 찬 데오의 앞에 섰습니다. 40년간 늘 고개를 숙이던 그녀였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자님은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한 순간 지난 세월의 억압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두 발은 흔들림 없이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떤 망설임도 없이 데오의 불안한 눈동자를 똑바로 꿰뚫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죠? 단 한 번이라도 나의 감정을 헤아려 준 적이 있나요? 나는 지난 세월 당신의 그림자로만 살았습니다. 순자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시시하다고요? 이곳에서 저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됩니다. 제가 가장 잘하고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이건 쇼가 아니라 제 삶입니다. 당신이 제게 밥 씹는 소리조차 허락하지 않던 곳에서 저는 매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도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오의 눈을 한 번 더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무너뜨린 제 삶을 제 손으로 다시 세울 겁니다. 순자의 마지막 말이 센터 안에 작게, 그러나 분명하고도 흔들림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데오에게 하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자기 자신에게 갇혀 지냈던 순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았던 순자에게 전하는 굳은 결심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데오는 순간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자의 반응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당황스러움과 함께 낯선 두려움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님은 점심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센터장에게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센터장은 순자님의 굳은 얼굴을 보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번화가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한참 동안 자신의 지난 날을 되짚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최근까지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사무실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님은 변호사를 마주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40년 제 몫을 찾고 싶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단순한 이혼을 요구하는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절규이자 지난 세월의 억압을 딛고 비로소 나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몫은 단순히 재산 분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몫은 지난 40년간 침묵하며 감내했던 감정들이었고, 희생했던 젊음이었고, 존재를 부정당했던 시간들에 대한 정당한 회복이었습니다. 그 말은 순자님의 새 인생을 여는 첫문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자님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짙게 드리웠던 그림자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하늘은 푸르렀고 거리에는 활기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될 것이고 홀로 서는 삶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님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고 버텨왔습니다. 이제 그 강인함은 더 이상 인내와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굳건한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과거의 사슬을 끊어냈고 비로소 자기 자신만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순자님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정말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